회장님, 혹시 그 목걸이 우리 할머니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다며 모두가 벌벌 떠는 정 회장님. 그 얼음장 같은 분의 목에 걸린 낡고 빛바랜 은목걸이를 본 순간 저는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세월에 반들반들해진 낡은 표면, 그리고 톱니바퀴처럼 파인 그 단면. 그건 저희 할머니가 평생을 애지중지 품고 사시던 반쪽짜리 목걸이와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으니까요.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날도 새벽 5시부터 저는 저택의 넓디 넓은 부엌 대리석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독한 세제에 불어 하얗게 일어나 있었고 손등에는 어제 깨진 와인잔 조각에 베인 상처가 아직 덜 아물어 따끔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 집에서는 아픈 티를 내는 순간 무능하다는 낙인이 찍히고 그건 곧 해고를 의미했으니까요. 제 등 뒤에서 구두 굽소리가 멈추더니 가사 총괄인 박 실장이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거기 식탁 모서리 아래 물기 남았잖아. 눈이 있어 없어? 회장님 아침 동선이야. 미끄러지기라도 하시면 너 하나로 끝나는 줄 알아? 저는 쥐고 있던 걸레를 꽉 움켜쥐며 서둘러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장 다시 닦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은 이 저택에서 제 이름과도 같았습니다. 아침에 죄송합니다. 점심에 죄송합니다. 저녁에도 죄송합니다. 하루 종일 그 말을 수십 번 삼키고 나서 밤이 되면 좁은 다용도실 구석에 쪼그려 앉아 할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똥강아지 밥은 먹었어? 하는 그 쉰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겨우 오늘 하루치의 숨을 쉴 수 있었죠. 정확히 말하면 숨을 쉬기 위해서 저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심장약가, 끝없이 오르는 병원비, 그리고 2달이나 밀린 반지하 월세. 그 지독한 가난을 버티려면 누군가 제 머리를 짓밟아도 저는 바닥에 엎드려 버텨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서럽고 무시당해도 한 달에 한 번 통장에 꽂히는 월급만이 우리 두 식구의 유일한 생명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아침은 공기가 달랐습니다. 저택 전체가 숨을 죽이고 심지어 바람조차 눈치를 보는 듯한 날. 정 회장님이 공식 일정이 없이 집에 머무시는 날에는 차라리 태풍이 치는 게 낫다고들 했습니다. 언제 어떤 이유로 그 서늘한 기분이 꺾일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아침 일찍부터 주방 한 구석에 모인 고참 여직원들이 농담처럼 수군거렸습니다. 야, 오늘은 숨도 조심해서 쉬어. 회장님 심기 불편한 날엔 우리 숨소리도 불경제야. 그 농담이 전혀 농담으로 들리지 않는 곳이 이 거대한 묘지 같은 저택이었습니다. 저는 은쟁반에 찻잔을 올리고 손바닥이 떨리지 않게 손가락 마디마디에 힘을 주었습니다. 아침 홍차. 정 회장님이 좋아하시는 온도보다 딱 반 도만 높아도 반 도만 낮아도 귀신같이 알아채는 분이었습니다. 그건 미각이 예민하다기보다 타인의 실수를 쥐고 흔들어 길을 꺾어놓는 지배자의 재주에 가까웠습니다. 박 실장이 앞장서고 저는 은쟁반을 든 채 그 뒤를 다람쥐처럼 조용히 뒤따랐습니다. 두꺼운 카펫이 깔린 복도를 지날수록 제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고 발바닥은 모래주머니를 매단 듯 무거워졌습니다. 거대한 떡갈나무 문 앞에 섰을 때 박 실장이 돌아보며 아주 작은 소리로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눈 마주치지 마. 대답은 예 아니면 아닙니다로 짧게 해. 쓸데없는 말 한마디라도 흘리면 그 자리에서 끝이야. 저는 핏기가 가신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실장이 노크를 하고 문을 열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과 함께 묵직한 거실의 공기가
저를 삼키듯 밀려왔습니다. 정 회장님은 1인용 가죽 소파에 꼿꼿이 앉아 경제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는 흐트러짐 없이 단정히 올려 묶여 있었고 신문을 쥔 손가락에는 차가운 광택이 번쩍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 눈은 사람을 쳐다보기보다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를 단번에 재단하는 칼날 같았습니다. 박 실장이 먼저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아침 홍차 준비했습니다. 시선도 주지 않은 채 신문을 넘기는 바스락 소리와 함께 높지도 낮지도 않은 서늘한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거기 테이블에 두고 나가. 저는 숨을 죽이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트레이를 조심스럽게 대리석 테이블에 올려두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 회장님이 고개를 살짝 돌리는 순간 그 화려한 실크 블라우스 옷깃 사이로 무언가가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은빛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은이 가진 탁하고 흐린 빛. 매끈하고 값비싼 새것이 아니라 달고 달아 사람의 체온과 세월에 반들반들해진 낡은 표면. 그리고 그 아래 마치 누군가 억지로 끊어낸 것처럼 톱니바퀴처럼 파인 거친 단면. 저는 트레이를 내려놓던 자세 그대로 온몸이 석고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순간 반지하 단칸방의 풍경이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벽지가 누렇게 뜬 작은 방, 낡아빠진 자개 장롱 맨 아래 서랍. 할머니는 그 서랍을 열 때마다 꼭 한 번 손을 멈추고 깊은 숨을 고르시곤 했습니다. 마치 열지 말아야 할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처럼요. 그리고 오래된 옥양목 천주머니를 꺼내어 그 속에서 반쪽짜리 은목걸이를 꺼내 쥐고는 한참을 말없이 허공만 바라보셨습니다. 그 침묵이 저는 항상 무서웠습니다. 할머니가 차마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삼켜야 했던 아픔들. 내가 철없이 물어보면 할머니의 낡은 상처가 덧날 것 같아서 저는 일부러 단 한 번도 그 목걸이의 사연을 묻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우리 집에는 묻지 않고 덮어두어야만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가 평생 봐왔던 그 반쪽이 제 눈앞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단지 비슷한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끊어진 각도, 낡은 무늬의 결, 세월에 긁힌 상처의 위치까지. 그것은 같은 모양이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같은 상처였습니다. 제 손끝이 파르르 떨리면서 은쟁반 위에 찻잔이 달그락하고 아주 작게 소리를 냈습니다. 그 미세한 소리에 박 실장의 눈빛이 당장이라도 제 목을 조를 듯 날카롭게 꽂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살벌한 시선을 느끼면서도 회장님의 목에서 도저히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정 회장님이 신경질적으로 신문을 넘기려는 순간 목걸이가 한 번 더 흔들렸고 그 거친 단면이 제 눈에 한 번 더 또렷하게 각인되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뇌가 이성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입이 제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제멋대로 열리고 말았습니다. 회장님, 혹시 그 목걸이 우리 할머니 거예요? 말이 제 입술을 떠나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거대한 거실의 공기가 거짓말처럼 멈췄습니다. 옆에 서 있던 박 실장이 헉하고 짐승처럼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제야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미친 게 분명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쥐고 흔드는 정 회장님에게 일개 말단 가정부가 감히 사적인,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지다니. 이건 그냥 해고가 아니라 제 인생 자체를 시궁창에 처박아 달라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정 회장님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신문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음 송곳 같은 그 눈이 저를 똑바로 향했습니다. 빨리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고개가 숙여지지 않았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니?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심장을 도려내려는 사형 선고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목이 바싹 타들어가 장기침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회장님 목걸이를 보고 저희 할머니 목걸이랑 너무 똑같아서 제가 미쳤나 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정 회장님은 찻잔으로 뻗으려던 손을 허공에 멈췄습니다. 그 꼿꼿하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파르르 떨린 것 같았습니다. 제가 너무 겁을 먹어 헛것을 본 걸까요? 아니면 그 무쇠 같은 분이 정말로 떨었던 걸까요? 정 회장님은 천천히 자신의 목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은목걸이를 감싸 쥐더니 마치 누군가 그걸 빼앗아 가기라도 할 것처럼 아주 꽉 손등에 시퍼런 핏줄이 돋을 정도로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억눌린 쇳소리가 입 밖으로 터져나왔습니다. 나가. 박 실장이 사색이 되어 제 팔뚝을 거칠게 움켜잡고 뒤로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질질 끌려가면서도 저도 모르게 한마디를 더 내뱉으려 입을 달싹였습니다. 이러면 안 돼. 그만해. 머릿속에서는 경고 사이렌이 미친 듯이 울렸지만 목구멍 끝까지 차오른 질문이 가슴을 치고 올라왔습니다. 회장님, 그 목걸이 대체 어디서? 당장 나가라고 했어. 정 회장님의 고함이 거실 벽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평정을 완전히 잃은 날것의 분노이자 기묘한 비명이었습니다. 그 한 단어에 제 다리가 완전히 풀려버렸습니다. 박 실장은 짐짝처럼 저를 끌어내며 이를 빠득빠득 갈고 속삭였습니다. 너 미쳤어. 죽으려면 너 혼자 죽어. 이 미친 기집애야. 쾅 하고 무거운 문이 닫히고 복도로 내동댕이 쳐지자마자 저는 헐떡이며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박 실장은 제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와 삿대질을 하며 으르렁댔습니다. 너 오늘로 아웃이야. 짐 싸. 당장 싸. 회장님이 저렇게 화내시는 거 나 10년 일하면서 처음 봤어. 너 같은 버러지 하나 밟아 죽이는 건 일도 아닌 분이야. 알아들어. 저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당장 쫓겨난다는 공포보다 더 무서운 건 전화를 기다리고 있을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당장 길거리에 나앉으면 할머니의 그 비싼 약값은 누가 감당한단 말입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 늘 회장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는 검은 정장의 최 비서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더니 박 실장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박 실장은 황급히 표정을 바꾸며 최 비서 쪽으로 허리를 굽혔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두 사람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최 비서의 목소리는 낮고 은밀했습니다. 회장님이 당장 찾으십니다. 방금 그 아이 이름이 뭡니까? 아, 지혜요. 이지혜. 들어온 지 2달 된 말단입니다. 제가 지금 당장 내쫓으려던 참입니다. 최 비서가 차갑게 박 실장의 말을 잘랐습니다. 내쫓지 마세요. 신원조에서 다시 올리십시오. 가족관계, 본적, 현재 거주지, 그리고 보호자의 연령과 출신 지역까지 싹 다 조사해서 제 책상 위에 올려놓으세요. 박 실장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예. 아니, 해고가 아니라 조사를 하라고요? 대체 왜? 묻지 마십시오. 최 비서가 복도 끝 닫힌 문을 힐끗 돌아보며 낮게 덧붙였습니다. 회장님 눈빛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언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충격을 받았다. 정 회장님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 늙은 호랑이가 저는 바닥에 짚은 손바닥을 꼭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꽉 쥐어야만 이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정신을 붙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 저는 불 꺼진 다용도실 구석에 웅크려 앉아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할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하고 씩씩하게 시작하려 했는데 이상하게 목소리가 목구멍에 턱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 흐르고 마침내 저는 떨리는 입술을 떼어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 은목걸이 말인데요.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할머니가 받은 기침을 멈추고 숨을 길게, 아주 길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떨어질 듯한 정적. 그리고 아주 조용히 조금 전까지 다정했던 목소리가 싸늘하게 굳어지며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걸 내가 왜 묻니? 평생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마치 낯선 사람의 경계심 가득한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더듬더듬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오늘 청소하다가 TV에서 옛날 장신구 같은 게 나오길래 할머니 상자에 있던 그 은목걸이가 생각나서요. 그냥 옛날 거니까 혹시 비싼 건가 해서요. 거짓말은 서툴렀고 목소리는 형편없이 흔들렸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할머니가 아주 느리게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쇳덩이만도 못한 거니까 신경 꺼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챙겨 먹어. 끊는다. 뚜뚜뚜. 일방적으로 끊어진 전화기를 든 채 저는 다용도실 구석에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평생을 그 낡은 옥양목 주머니에 싸서 애지중지 품고 사셨으면서 가끔 그걸 쥐고 남몰래 눈물을 훔치시는 걸 제가 몇 번이나 봤는데 할머니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아주 필사적으로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첫 차를 타고 제가 살던 반지하 단칸방으로 향했습니다. 원래는 한 달에 2번 주어지는 휴일에만 가는 곳이었지만 오늘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 실장에게는 배가 너무 아파 병원 응급실에 다녀오겠다고 거짓말을 쳤습니다. 해고를 당하더라도, 아니, 당장 내일 쫓겨나더라도 그 목걸이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낡은 초록색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할머니는 아침 일찍 폐지를 주우러 나가셨는지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방으로 뛰어들어가 곧바로 방구석에 놓인 낡은 자개 장롱을 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맨 아래 서랍. 할머니가 도둑이라도 들까봐 옷가지들 맨 밑바닥에 깊숙이 숨겨두던 그 작은 나무 상자.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자 익숙한 옥양목 주머니가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주머니의 끈을 풀었습니다. 달그락. 차가운 금속 덩어리가 제 손바닥 위로 떨어졌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아침 햇살에 목걸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 거뭇하게 변색된 은, 그리고 가운데가 무언가에 의해 강제로 뜯겨나간 듯 톱니바퀴처럼 거칠게 파인 단면. 저는 숨을 헉 들이켰습니다. 어제 아침 정 회장님의 화려한 옷깃 사이로 드러났던 그 목걸이. 제 뇌리에 사진처럼 박혀있는 그 낡고 빛바랜 단면의 모양. 제 손바닥에 놓인 할머니의 반쪽짜리 목걸이 단면과 정 회장님의 목걸이
단면은 마치 원래 하나의 동그라미였던 것처럼 그 요철의 모양이 소름 끼치도록 정확히 들어맞을 것 같았습니다. 이건 우연히 비슷한 디자인일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오직 두 개뿐인 완벽한 한 쌍. 이게 왜?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쥔 은목걸이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쥐고 흔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재벌 회장. 그리고 평생을 가난과 싸우며 폐지를 주어 저를 키운 우리 할머니. 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의 과거가 이 반쪽짜리 은목걸이로 단단히 묶여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숨막히는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정 회장님이 그 목걸이를 보고 왜 그렇게 기겁하며 저를 쫓아냈는지, 최 비서가 왜 제 뒷조사를 시작했는지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 회장님은 과거에 어떤 끔찍한 진실을 감추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겁니다. 같은 시각, 저택의 거대한 서재, 무거운 정막이 흐르는 가운데 정 회장님은 책상 너머의 창밖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꼿꼿하던 어깨가 오늘따라 유난히 작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녀의 오른손은 무의식적으로 목에 걸린 은목걸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의 최 비서가 소리 없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보고서입니다. 최 비서는 결제 서류철을 책상 위에 정중히 올려놓았습니다. 정 회장님의 시선이 천천히 그 서류철로 향했습니다. 그 아이 오늘 아침에 무단 결근을 했다고. 예. 박 실장에게는 응급실에 간다고 둘러댔지만 확인 결과 본인의 자취방으로 향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마도 무언가를 확인하러 간 것 같습니다. 정 회장님의 눈빛이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방자한 것. 감히 내 앞에서 그딴 허튼 소리를 짓거리다니.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묘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장 해고 처리하고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 박 실장에게 입단속 철저히 시키고 만약 내 목걸이에 대해 단 한마디라도 밖으로 새어나가면 박 실장 모가지도 날아갈 줄 알라고 전해. 정 회장님은 서류철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손등으로 신경질적으로 밀쳐버렸습니다. 평생을 완벽하게 통제해온 자신의 세계에 일개 말단 가정부가 균열을 일으키는 것을 단 1초도 용납할 수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최 비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밀쳐진 서류철을 다시 정 회장님 앞으로 정중히 밀어놓았습니다. 회장님, 해고 처리는 당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 회장님의 미간이 험악하게 구겨졌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내 조언을 들으면서 사람을 잘랐지? 조언이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어제 지시하신 내용입니다. 그 아이의 보호자, 즉 할머니의 신원 조회 결과입니다. 최 비서의 말에 정 회장님의 손끝이 멈칫했습니다. 시선이 서류철의 표지에 머물렀습니다. 가져가. 쓰레기통에 처박아. 저런 근본도 없는 애송이가 짓거린 헛소리에 내가 놀아날 것 같아? 비슷한 목걸이는 세상 천지에 널렸어. 그냥 우연이야. 불쾌한 우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정 회장님의 시선은 서류철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호흡이 미세하게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방어 기제였습니다. 평생을 외면하고 묻어두고 스스로에게 이미 죽었을 것이라 세뇌하며 죄책감으로부터 도망쳐온 세월. 그 철옹성 같은 방어벽이 무너지는 것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최 비서는 조용히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보호자의 현재 이름은 이순덕입니다. 나이는 81.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이순덕이라는 이름은 1953년 한국 전쟁 직후 부산의 한 보육원에서 새로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그만해. 듣기 싫어. 당장 나가. 정 회장님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최 비서는 굽히지 않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당시 보육원 기록을 뒤져봤습니다. 호적을 새로 만들기 전 보육원 원장 수녀가 남겨놓은 수기 기록입니다. 입소 당시 8살 남짓이었던 그 아이가 끝까지 자기 이름과 고향을 말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었다고 합니다. 매를 맞아도 밥을 굶겨도 절대 입을 열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순간 서재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 회장님의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부산, 보육원, 8살, 그리고 절대 입을 열지 않았다는 아이. 최 비서는 서류의 맨 아랫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고열로 사경을 헤매던 밤에 헛소리처럼 내뱉은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 회장님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그녀는 비틀거리며 책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최 비서가 가리킨 서류의 그 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낡은 흑백 복사본, 빛바랜 잉크로 쓰인 글씨. 입소 아동 진술 언니가 말하지 말랬어. 내 이름 말하면 빨갱이들이 우리 아빠 약방처럼 다 불태워 죽인다고 했어. 나는 동네 정씨도 아니고 정윤이도 아니야. 언니가 수물했어. 정윤이. 정 회장님의 핏기 가신 입술 사이로 쇳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흔하디흔한 이름표가 아니었습니다. 약방, 동네 정씨, 정윤이, 그리고 언니가 말하지 말랬어. 그 한마디에 정 회장님의 다리가 버티지 못하고 꺾였습니다. 쿵소리와 함께 가죽 의자에 주저앉은 그녀는 두 손으로 제 가슴을 쥐어뜯듯 움켜쥐었습니다. 목에 걸린 은목걸이가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내가 폭격 속에서 나 살겠다고 그 작은 손을 뿌리쳤는데 분명히 죽었을 텐데. 정 회장님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피난길, 인민군을 피해 숨어있던 산속. 어린 언니는 겁에 질린 8살 동생의 입을 틀어막으며 속삭였습니다. 윤희야, 누가 물어봐도 절대 이름 말하면 안 돼. 아빠 약방 불탄 것처럼 우리도 죽어. 알았지? 입 꾹 다물고 있어야 해. 그리고 갑작스레 쏟아진 폭격.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던 중 짐이 무겁고 동생의 걸음이 느려지자 아주 찰나의 순간 언니는 동생의 손을 고의로 느슨하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인파에 휩쓸려 동생의 작은 손이 쑥 빠져나가는 순간 뒤돌아보지 않고 혼자 뛰었습니다. 살아남은 죄책감, 내가 동생을 버렸다는 끔찍한 진실. 그 어린 동생은 낯선 보육원에 버려져서도 자기를 버린 언니의 마지막 당부를 지키기 위해 평생 자기 이름을 버리고 이순덕이라는 가짜 이름으로 폐지를 주우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아, 피도 눈물도 없다던 대한민국 경제를 쥐고 흔든다던 늙은 호랑이의 입에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짐승의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잃어버린 동생을 찾았다는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70년 전 그 지옥 같았던 피난길의 기억. 폭격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 속에서 재살겠다고 동생의 작은 손을 고의로 놓아버렸던 12살 소녀의 끔찍한 죄악이 멱살을 잡고 끌어올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 회장님은 가죽 의자에서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듯 주저앉아 두 손으로 바닥을 긁으며 오열했습니다. 윤희야, 내 동생, 윤희야, 내가 살아있었구나.
내가 살아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서류에 적힌 그 짧은 기록 한 줄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언니가 말하지 말랬어. 내 이름 말하면 빨갱이들이 우리 아빠 약방처럼 다 불태워 죽인다고 했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언니의 그 잔인한 마지막 당부를 지키기 위해 8살 난 핏덩이는 매를 맞고 밥을 굶으면서도 끝끝내 입을 열지 않았던 것입니다. 언니가 위험해질까봐. 언니가 한 말을 지켜야 살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그렇게 평생을 자기 이름조차 버린 채 이순덕이라는 가짜 이름으로 폐지를 주우며 이 늙은 나이까지 살아온 동생. 정 회장님은 목에 걸린 은목걸이를 미친 듯이 쥐어뜯었습니다. 목이 졸리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널 죽였어. 내가 널 지옥에 버려두고 나 혼자 이렇게 나 혼자 호의호식하며 살았어. 용서하지 마, 윤희야. 제발 이 몹쓸 언니를 용서하지 마. 서재 문 밖에서 그 통곡 소리를 듣고 있던 최 비서조차 차마 문을 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제나 얼음장 같던 회장님의 세계가 소리 없이 그러나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반지하 단칸방. 저는 손에 쥔 반쪽짜리 은목걸이를 한참이나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얼음장 같던 목걸이가 제 손바닥의 체온으로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제 머릿속은 폭풍우가 치는 것처럼 어지러웠습니다. 회장님의 목걸이와 우리 할머니의 목걸이. 이 두 개가 원래 하나였다면 대체 두 사람은 무슨 관계란 말인가. 그때 장롱 안쪽 깊숙한 곳에서 낡은 공책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표지가 다해져 테이프로 덕지덕지 기워놓은 할머니가 오랫동안 써오신 가계부 겸 일기장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그 공책을 꺼내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하게 쓰인 글씨들. 쌀 한 대박 가격, 제 교복가, 그리고 15년 전 돌아가신 우리 아빠의 제삿날을 표시해 둔 붉은 동그라미. 우리 아버지는 참 착한 분이셨습니다. 고아로 자란 할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겠다며 밤낮 없이 공사판을 전전하며 일하셨죠. 그러다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 겨울 무리한 야간 작업 중에 과로로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엄마는 그 가난과 빚을 견디지 못하고 아빠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도망을 쳤고요. 결국 할머니와 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듯 앙상하게 마른 두 여자만이 이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잡아먹은 못난 어미라며 제 가슴을 치면서도 남겨진 어린 손녀를 굶기지 않으려고 눈보라 치는 날에도 폐지 리어카를 끄셨습니다. 공책의 중간쯤 아빠의 기일이 적힌 페이지 귀퉁이에 할머니가 꾹꾹 눌러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눈물방울이 떨어져 잉크가 번진 자국. 우리 불쌍한 아들. 나 같은 고아 애미 만나서 평생 허리 한번 못 펴고 고생만 하다 갔네. 내가 그날 우리 언니 손만 놓치지 않았어도 우리 아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가지는 않았을 텐데. 보고 싶다, 우리 아들. 그리고 우리 언니. 우리 언니? 저는 숨을 헉 들이켰습니다. 할머니에게 언니가 있었다니. 평생을 천의 고아로 피부치 하나 없이 살아온 줄로만 알았던 할머니에게 핏줄이 있었다는 사실이 머리를 얻어맞은 듯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 회장님이 순간 제 등골을 타고 서늘한 소름이 쫙 번졌습니다. 정 회장님이 우리 할머니의 친언니라고? 그 피도 눈물도 없는 나를 벌레 보듯 무시하며 구박하던 그 무서운 노인네가 평생을 폐지 줍는 노인으로 살아온 우리 할머니의 핏줄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하지만 2개의 반쪽짜리 목걸이, 그리고
공책에 적힌 할머니의 한 맺힌 글귀가 모든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목걸이와 공책을 다시 상자 안에 넣고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 사실을 당장 할머니에게 알려야 할까? 아니면 정 회장님에게 가서 따져 물어야 할까? 아니, 그건 자살 행위였습니다. 재벌 회장이 빈민가에서 폐지를 줍는 동생과 그 손녀를 가족으로 반길리 만무했습니다. 어제 아침 나를 내쫓던 그 서늘한 눈빛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니던가요? 오히려 과거를 덮기 위해 나와 할머니를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상상력이 곧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모른 척해야 해 입 다물고 이 집에서 조용히 나가야 해. 저는 그렇게 다짐하며 서둘러 저택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해고를 당하더라도 짐은 챙겨 나와야 했으니까요.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부엌의 공기는 어제보다 더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고참 여직원들은 저를 보자마자 마치 역병 환자를 보듯 슬금슬금 피했고 박 실장은 팔짱을 낀 채 저를 노려보며 다가왔습니다. 너 미쳤어?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가? 어디서 감히 거짓말을 쳐? 박 실장이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 회장님이 너 꼴도 보기 싫으시단다. 이번 달 월급은 최 비서님이 따로 정산해 줄 테니까 뒷문으로 조용히 꺼져.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이 저택의 끔찍한 비밀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 할머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일 테니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다용도실로 향했습니다. 낡은 캐비닛에서 제 옷가지와 소지품을 챙겨 비닐봉지에 주섬주섬 담았습니다. 짐이랄 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제 20대의 파편들이었습니다. 봉투를 들고 뒷문으로 향하려던 그때였습니다. 잠깐, 낮고 묵직한 목소리. 등 뒤에서 들려온 그 소리에 박 실장도 저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자 2층 계단 중간에 정 회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평소에 꼿꼿하고 서늘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창백한 얼굴에는 묘한 피로감과 함께 아주 깊은 슬픔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정 회장님이 계단을 내려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 실장이 황급히 허리를 굽히며 나섰습니다. 회장님, 제가 당장 내쫓으려던 참입니다.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려 정말 죄송함. 시끄러워. 비켜. 정 회장님의 한마디에 박 실장은 파리해진 얼굴로 입을 다물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정 회장님이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눈빛이 어제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분노나 경멸이 아니라 무언가 간절히 확인하고 싶어 하면서도 몹시 두려워하는 그런 흔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비닐봉지를 쥔 손에 힘을 꽉 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른 척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야 해. 정 회장님이 천천히 손을 뻗더니 제 어깨를 살며시 쥐었습니다. 그 서늘했던 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이 제 옷깃 너머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갈라진 목소리가 거실의 정막을 깼습니다. 지혜야. 제 이름이었습니다. 2달 동안 일하면서 단 한 번도 너, 야, 거기라고만 불렸지 제 이름을 부른 적이 없던 분이었습니다. 정 회장님이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목소리로 내 할머니 왼쪽 귀 뒤에 동전만 한 붉은 흉터가 있니? 순간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할머니가 머리를 묶으실 때마다 보이던
그 어릴 적 끓는 물에 데어 생겼다던 붉고 흉측한 화상 흉터. 할머니 본인과 평생 할머니의 목욕을 시켜드렸던 저만이 아는 그 은밀한 상처. 그것을 정 회장님이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찾지 못한 채 입술만 발삭였습니다. 아닙니다라고 거짓말을 해야 하는데 정 회장님의 그 젖은 눈동자를 보는 순간 제 방어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 회장님의 눈에서 툭 하고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제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얼음장 같던 분이 너무나도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말해다오 제발 내 동생, 윤희가 맞니? 정 회장님의 핏기 가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등 위로 떨어졌던 그 한 방울의 뜨거운 눈물은 마치 끓는 납덩이처럼 제 살갗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정 회장님의 시선을 피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할머니 이름은 이순덕입니다. 동생분을 잘못 찾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애써 쥐어짜며 비닐봉지를 움켜쥐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 보았던 할머니의 일기장과 낡은 옥양목 주머니, 그리고 그 화상 흉터가 미친 듯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이 거대한 저택과 그 안에 도살인 70년 전의 끔찍한 비밀, 평생을 패지나 주우며 살아온 우리 할머니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이 잔인한 재벌 회장과 마주했을 때 받을 상처가 두려웠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제가 뒷걸음질 치며 돌아서려 하자 정 회장님이 다급하게 제 옷소매를 부여잡았습니다. 평생 남의 옷깃조차 쥐어본 적 없을 것 같은 그 앙상하고 주름진 손이 제 싸구려 점퍼 자락을 생명줄처럼 틀어쥐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 눈동자가 다 말해주고 있잖니. 내 동생, 내 윤희 왼쪽 귀 뒤에 어릴 적 가마솥 물이 튀어 생긴 그 흉터가 있잖아. 정 회장님의 목소리는 이내 짐승의 쇳소리처럼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애가 잠투정할 때마다 우리 엄마가 아니, 내가 맨날 불러주던 그 노래 은자동아 금자동아 앞산에 뜬 달덩이야 그거 할머니가 안 부르시든 평생 그걸 입에 달고 살았을 텐데. 순간 저는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은자동아 금자동아 앞산에 뜬 달덩이야. 그건 제가 어릴 적 칭얼댈 때마다 그리고 할머니 본인이 열에 들떡 끙끙 앓으실 때마다 무의식 중에 웅얼거리던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세상 흔한 자장가라 생각했지만 뒷부분의 가사는 늘 이상했습니다. 앞산에 뜬 달덩이라는 가사는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할머니만의 기묘한 노랫말이었으니까요. 제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는 것을 본 정 회장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제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맞구나, 맞지? 내가 윤희 손녀딸이지? 내 동생이 살아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거실 한 구석에서 숨죽이고 있던 박 실장과 직원들이 경악하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계를 호령하며 청와대 인사 앞에서도 꼿꼿이 고개를 들던 정 회장. 그 피도 눈물도 없다던 철의 여인이 말단 가정부에 싸구려 점퍼 자락을 부여잡고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러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저는 당황하여 정 회장님의 팔을 부축하려 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바닥에 이마를 처박으며 오열했습니다. 내가 죽일 년이다. 내가 짐승만도 못한 년이야. 내 할머니를, 내 피부치를 그 지옥불 같은 피난길에 버려두고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년이 바로 나다. 거실의 대리석 바닥이 정 회장님의 눈물로
흥건하게 젖어 들어갔습니다. 12살 나도 고작 12살이었어. 등에는 이불짐이 무겁고 윤희는 계속 울면서 보채고 뒤에서는 총소리가 나고 나도 무서웠어. 그래서 아주 잠깐 손을 놨는데 인파에 쓸려가서 찾을 수가 없었어. 그것은 변명이 아니라 70년 동안 단 한순간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던 한 인간의 피 끓는 참회였습니다. 평생을 단 하루도 두 다리 뻗고 자본 적이 없어. 그 애가 살아서 나를 원망할까봐, 아니, 어디선가 얼어 죽었을까봐 밥을 먹어도 모래알 같았고, 돈을 쓸어 모아도 마음은 늘 지옥이었어. 지혜야, 내가 내 할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니? 그 처절한 통곡 앞에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분노와 경계심이 거짓말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악당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지독한 형벌을 견뎌온 또 다른 상처 입은 영혼의 절규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아 제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챙겨온 그 낡은 옥양목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제 손바닥 위에 놓인 반쪽짜리 은목걸이. 정 회장님은 울음을 멈추고 멍하니 제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에 걸려있던 나머지 반쪽이 덜그럭거리며 흔들렸습니다. 정 회장님의 떨리는 손이 제 손바닥 위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걸이를 풀어 제 손에 있는 목걸이의 단면에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맞추어 보았습니다. 톱니바퀴처럼 거칠게 파여있던 두 개의 단면. 70년이라는 잔인한 세월 동안 닳고 긁혔건만 두 조각은 찰칵 하는 아주 작은 소리와 함께 원래의 둥근 모양으로 완벽하게 맞물렸습니다. 마치 찢어졌던 심장이 다시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은 서늘하고도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아, 정 회장님은 하나가 된 목걸이를 가슴에 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윤희야, 내 동생아. 저 역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평생을 외롭게 견뎌온 우리 할머니의 구분 등 빚에 쫓기다 억울하게 죽은 우리 아빠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회장님, 아니 할머니. 제가 처음으로 내뱉은 그 호칭에 정 회장님은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 번졌습니다. 지혜야, 아가, 내가 나를, 이 몹쓸 할미를 그렇게 불러주는 거니?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했고 70년의 한은 단숨에 허물어질 만큼 뜨거웠습니다. 정 회장님은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깡마른 몸에서 느껴지는 체온은 평생 얼어있던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따뜻했습니다. 가자. 한참을 오열하던 정 회장님이 저를 부축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아까의 무너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결연한 의지로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당장 가자. 내 동생한테, 내 할머니한테, 살아서 내 눈앞에 나타나준 그 애한테 내 평생을 바쳐서라도 사죄해야 해. 무릎이 닳아 없어지도록 빌고 또 빌어야 해. 최 비서가 황급히 겉옷을 챙겨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차를 대기시키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는 무리가 있으십니다. 우선 진정을 하시고. 닥쳐. 정 회장님의 호통이 거실을 울렸습니다. 70년을 기다렸어. 1분 1초가 피가 마르는 세월이었어. 당장 차대. 지금 당장 지혜 집으로 간다. 그것은 명령이자 평생의 죄악을 끊어내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저는 정 회장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앙상하고 차가웠던 그 손에 핏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저택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언니를 그리워하면서도 언니의 마지막 당부 때문에 평생을 도망치듯 숨어 살았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70년 만에 나타난 자기를 버리고 간 언니를 알아볼 수 있을까? 아니, 그 원망과 상처를 용서할 수 있을까? 검은색 대형 세단이 빈민가의 좁고 가파른 골목길을 거칠게 올랐습니다. 바닥이 긁히는 소리가 요란했지만 정 회장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멈춰 서기가 무섭게 그녀는 수행원의 부축도 뿌리친 채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여기냐 여기야? 가쁜 숨을 몰아쉬는 정 회장님의 시선이 허름한 초록색 철대문에 꽂혔습니다. 칠이 벗겨지고 녹슨 대문. 그 너머로 보이는 곰팡이 핀 담벼락.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친동생이 평생을 숨어 살았던 곳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남루한 풍경이었습니다. 네, 이쪽입니다. 계단 조심하세요, 할머니. 제가 떨리는 손으로 정 회장님을 부축하며 앞장섰습니다. 반지하로 이어지는 가파르고 습한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정 회장님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그것은 늙고 지친 육체 때문이 아니라 7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당장이라도 동생을 마주할 수 있다는 지독한 긴장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덜컹. 제가 낡은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할머니, 제가 누구 모시고 왔는지 아세요? 저는 짐짓 밝은 목소리로 방 안을 향해 외쳤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할머니가 늘 입고 계시던 낡은 스웨터를 걸친 채 놀란 얼굴로 돌아보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 선 정 회장님을 보고 그토록 그리워하던 언니를 알아보고 통곡하는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서늘할 만큼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떨어지는 방바닥에는 할머니가 늘 덮고 주무시던 낡은 이불만이 덩그러니 구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폐지 주우러 나가셨나? 저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좁은 화장실과 다용도실을 열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 회장님은 텅 빈 방 안을 멍하니 둘러보다가 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작의 장롱과 그 옆에 가지런히 놓인 할머니의 낡은 털신을 보고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 털신은 밑창이 닳고 닳아 구멍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평생 폐지를 줍고 식당 주방을 전전하며 살았다는 동생의 삶의 무게가 그 낡은 신발 한 켤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윤희야, 내 동생, 윤희야 어디 있니? 언니가 왔는데, 이 못난 언니가 왔는데 어디 간 거니? 정 회장님이 무너질 듯 벽을 짚으며 오열하려던 찰나였습니다. 아이고, 지혜 아니야? 지혜야, 너 여태 어디 있었어? 내가 내 전화통에 불이 나게 전화를 했는데. 열린 대문 밖에서 앞집 슈퍼마켓 아주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내려왔습니다. 아주머니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줌마, 우리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전화는 또 무슨. 어디 가긴 어디가. 내 할머니 오늘 아침에 폐지 리어카 끌고 나가다가 저기 언덕배기에서 쓰러졌어. 심장 부여잡고 숨 넘어가길래 내가 119 불러서 구급차 타고 갔단 말이야. 너 전화는 왜 안 받아? 네. 순간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심장질환. 할머니가 평생 달고 살았던 지병. 최근 들어 숨차하는 횟수가 잦아지셨는데 결국 오늘 사달이 나고 만 것입니다. 어떡해. 우리 할머니 어떻게 어느 병원으로 가셨어요? 빨리 말해주세요. 제가 아주머니의 팔을 부여잡고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저기 저 밑에 성모병원 응급실. 빨리 가봐. 구급대원이 상태가 안 좋다고 했어. 아주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 회장님이 비틀거리며
제 손을 낚아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아까의 오열하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전쟁터 한복판에 선 야수처럼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 비서, 정 회장님의 호통이 반지하 골목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당장 성모병원 응급실로 차 돌려.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 그룹 의료재단 흉부외 과장한테 전화해서 수술팀 전원 대기시키라고 해. 헬기를 띄우든 앰뷸런스를 띄우든 내 동생 살려낼 최고 진료진 당장 긁어 모아. 예, 회장님.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최 비서가 황급히 전화를 걸며 차를 대기시켰고 정 회장님은 제 팔을 꽉 잡고 이끌었습니다. 울지 마, 지혜야. 안 죽어. 내 동생, 내가 어떻게 찾은 동생인데 절대 안 죽어. 하늘이 두 쪽 나도 내가 살려낼 거다. 그것은 동생을 향한 피 맺힌 약속이자 하늘을 향한 오만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차 안은 미칠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 회장님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하나로 합쳐진 은목걸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목걸이가 할머니의 생명줄이라도 되는 것처럼. 같은 시각 정 회장님의 저택 거실. 회장님이 남기고 간 핏빛 소동의 여파가 가라앉기도 전에 두 대의 고급 세단이 저택 마당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그룹의 부회장인 정태수, 그리고 그의 측근인 기획조정실장이었습니다. 정태수는 정 회장님이 30대 젊은 시절 고아의 지독한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보육원에서 후원하며 거두어 키운 양자였습니다. 겉으로는 효자인 척하지만 평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핏줄에 콤플렉스를 안고 정 회장님이 쓰러지기만을 호시탐탐 노려온 검은머리 짐승이었습니다. 박 실장, 방금 전에 어머니가 갑자기 뛰어나가셨다며? 어디 편찮으신 건가? 정 부회장이 거만한 태도로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박 실장은 눈치를 보며 머뭇거렸습니다. 회장님이 절대 입 밖으로 내지 말라던 엄명이 있었지만 눈앞의 부회장 역시 당장 제 모가지를 날릴 수 있는 권력자였으니까요. 그게 편찮으신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을 찾으러 가셨습니다. 사람? 어머니가 사람을 찾아? 70평생 피부치 하나 없이 독불장군으로 살아온 노인네가 누굴 찾아? 저기 그게 동생분을 찾으셨다고. 뭐? 정 부회장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동생이라니? 어머니는 고아 출신이야. 피부치가 어디 있어?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아, 아닙니다. 아까 그 쫓겨나려던 가정부 애가 회장님 잃어버린 친동생의 친손녀라고 목걸이도 맞추고 막 우시고. 박 실장의 더듬거리는 말에 정 부회장과 실장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정 회장님의 막대한 재산과 그룹 경영권, 평생 핏줄이 없었기에 양자인 자신이 당연히 독식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정 부회장에게 갑자기 튀어나온 친동생과 친손녀의 존재는 그야말로 파멸을 의미했습니다. 재벌가의 피가 얼마나 무서운지 피 섞이지 않은 양자인 그가 가장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 부회장의 눈빛이 독사처럼 번뜩였습니다. 실장, 당장 최 비서한테 사람 붙여. 어머니가 지금 어디로 갔는지 그 동생이라는 여편네가 누군지 샅샅이 뒤져. 그리고 필요하다면 언론에 흘릴 준비도 해도. 늙은 회장이 치매가 와서 노망이 났다고. 내 것을 굴러들어온 돌멩이들한테 뺏길 순 없어. 자신의 밥그릇을 뺏기지 않기 위한 짐승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 저와 정 회장님이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이미 성모병원의 비좁은 응급수술실로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환자 보호자분? 이순덕 환자 보호자분. 뛰어나온 당직 의사가
피 묻은 가운을 입은 채 저를 찾았습니다. 네, 저예요. 우리 할머니 괜찮으신가요?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시면서 머리까지 부딪히셨어요. 당장 스텐트 시술을 해야 하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수술 중 심정지가 올 확률이 높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동의서에 사인부터.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 회장님이 의사의 멱살을 잡듯 가운을 움켜쥐었습니다. 마음의 준비. 내가 뭔데 내 동생 명줄을 맘대로 끊어. 내가 당장 강남에서 최고 수술팀 헬기로 띄웠어. 그놈들 올 때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동생 심장 뛰게 만들어. 못 살리면 이 병원째로 다 박살 내버릴 테니까. 의사가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고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응급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정 회장님이 부른 그룹 의료재단의 최고 의료진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체 없이 할머니가 있는 수술실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수술 중 빨간 불빛이 켜진 수술실 문 앞에서 정 회장님은 더 이상 호통치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쥐고 미친 듯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신 따위는 믿지 않는다던 철의 여인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하늘을 향해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평생 지은 죄 다 받겠습니다. 제가 가진 돈, 목숨 전부 다 내놓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 윤희 얼굴 한 번만 나를 용서한다는 그 목소리 한 번만 듣게 해주십시오. 제발. 저는 그런 정 회장님의 등을 조용히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70년 한이 얽힌 목걸이가 수술실의 붉은 조명 아래서 슬프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앞 차가운 복도 의자에 주저앉은 정 회장님은 두 손을 꽉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무려 5시간. 70년의 세월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했지만 늙은 언니에게 그 시간은 지옥의 불구덩이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위를 붉게 밝히던 수술 중 램프가 탁 하고 꺼졌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그룹 의료재단 흉부외 과장이 땀에 젖은 마스크를 벗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정 회장님이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어? 내 동생 살았어?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의사가 깊은 숨을 내쉬더니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적입니다, 회장님. 연세도 있으시고 심정지가 2번이나 왔는데도 환자분의 살고자 하는 의지가 대단하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지금 막 의식을 찾으셨습니다. 아, 정 회장님의 다리가 크게 휘청였습니다. 제가 재빨리 회장님을 부축했습니다. 다행이에요. 할머니 다행이에요. 저 역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정 회장님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정 회장님은 고맙다, 고맙다를 연발하며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잠시 후 1인용 VIP 병실.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하얀 시트 아래 누워있는 우리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앙상한 손등에는 수액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정 회장님이 떨리는 걸음으로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차마 그 손을 잡지도 못한 채 허공에 손을 띄운 채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윤희야, 내 동생 윤희야. 그 부름에 할머니의 닫혀있던 눈꺼풀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뜨였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맴돌다가 곁에 선 저를 발견하고는 안도의 빛을 띄었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살짝 내려드리자 할머니가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지혜야, 우리 똥강아지 밥은 먹었니?
내 속을 또 썩였구나. 할머니 밥이 문제야? 제발 아프지 마. 놔두고 가지 마. 제가 할머니의 손을 쥐고 엉엉 우는데 할머니의 시선이 제 뒤에서 흐느끼고 있는 낯선 노파 정 회장님에게 머물렀습니다. 지혜야, 저분은 누구시냐? 순간 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 회장님의 어깨가 크게 움찔했습니다. 70년의 세월. 8살의 어린아이는 81살의 백발노인이 되었고 12살 언니 역시 주름진 노파가 되었습니다. 얼굴만 보고 서로를 알아보기엔 너무도 잔인한 시간이 흘러버린 것입니다. 나야 윤희야, 나야 내 언니 정윤숙이야. 정 회장님이 무너지듯 침대 모서리를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경계심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무서운 정 회장이라는 이름에 움츠러드는 듯 보였습니다. 언니라니요. 저는 고아입니다. 언니 같은 거 없어요.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리며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억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8살 때 이름을 말하면 죽는다는 언니의 마지막 당부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스스로 세뇌하며 살아온 지독한 자기방어 기제였습니다. 자신이 정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속에 묻어둔 끔찍한 상처가 터져버릴까봐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야, 윤희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널 버렸어. 내가 그 지옥 같은 피난길에 널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쳤어. 제발 나를 용서하지 마. 나를 때리고 욕해하지만 내가 내 언니라는 것만은 부정하지 말아다오. 제발. 정 회장님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눈을 질끈 감은 채 고통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가세요, 지혜야. 저분 좀 나가시라고 해라. 머리가 아프다. 절망. 피 말리는 수술을 견디고 일어났지만 결국 그 피투성이 세월의 벽을 넘지 못하는 것일까? 저는 무릎을 꿇고 오열하는 정 회장님과 고통스러워하는 할머니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 회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바닥에 꿇어앉은 채로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은자동아 금자동아. 눈물에 젖어 쉰 목소리. 하지만 그 가락만큼은 70년 전 등 뒤에서 칭얼대던 동생을 달래주기 위해 부르던 12살 소녀의 그 음정 그대로였습니다. 앞산에 뜬 달덩이야, 뒷산에 뜬 별덩이야. 병실 안을 채우는 그 처연한 자장가 소리에 질끈 감겨있던 할머니의 눈꺼풀이 번쩍 뜨였습니다. 할머니의 앙상한 몸이 사시나무 떨듯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자동아, 금자동아, 앞산에 뜬 달덩이야. 세상 어디에도 없는 오직 자신을 업어 키우던 언니만이 불러주던 그 기묘하고도 따뜻했던 노랫말. 평생을 이순덕으로 살면서도 무의식 중에 흥얼거리며 남몰래 눈물 짓던 바로 그 노래. 아, 할머니의 입술 사이로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정 회장님이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목에 걸려 있던 하나로 완벽하게 둥글게 맞물려진 은목걸이를 풀어 할머니의 눈앞에 보여주었습니다. 기억나니? 우리 아버지가 약방에서 우리 잠에 떨어지지 말라고 하나씩 나눠 걸어주셨던 거. 내가 내 반쪽이랑 하나로 합쳤어. 윤희야, 내 동생 윤희야. 할머니의 눈동자가 그 둥그러진 은목걸이에 꽂혔습니다. 톱니바퀴처럼 파여있던 거친 단면. 평생을 아프게 긁어대던 그 상처난 단면이 다른 반쪽을 만나 완벽한 동그라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70년 전 인민군을 피해 산을 넘던 밤, 언니 무서워. 나 놔두고 가면 안 되라며
언니의 옷자락을 쥐던 8살 꼬마. 그리고 울지 마, 윤희야. 언니가 지켜줄게라며 자장가를 불러주던 12살 언니. 머릿속 깊은 곳에 콘크리트처럼 봉인되어 있던 기억의 둑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언니. 할머니의 핏기 가신 입술에서 70년 동안 단 한 번도 소리내어 부르지 못했던 그 단어가 터져 나왔습니다. 언니, 우리 언니. 할머니는 수액 바늘이 꽂힌 것도 잊은 채 상체를 일으켜 정 회장님을 향해 두 팔을 뻗었습니다. 윤희야. 정 회장님이 할머니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두 주름진 노파가 마치 70년 전 그 산속에 버려졌던 어린 소녀들처럼 서로의 목을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말하지 말라고 해서 내 이름 말하면 죽는다고 해서 나 한 번도 내 이름 말 안 했어. 매 맞고 굶으면서도 나 정윤이라고 말 안 했어. 언니 찾으러 올까봐 기다렸어. 할머니의 피 맺힌 절규에 정 회장님은 제 가슴을 퍽퍽 치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미친년이다. 내가 죽일 년이야. 나 살자고 이 어린 것을 사지에 버려두고 미안하다. 윤희야. 미안하다. 내가 남은 평생 내 피를 말려서라도 내 발밑에서 엎드려 살게. 두 사람의 통곡 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병실 구석에 주저앉아 그 광경을 보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70년이라는 잔인한 시간이 만들어낸 거대한 상처가 비로소 뜨거운 눈물 속에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것처럼 두 자매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겨운 상봉이 이루어지는 병실 문 밖,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통곡 소리를 차갑게 엿듣고 있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정 회장님의 양자, 정태수 부회장이 파견한 기획조정실장이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전송했습니다. 친동생이 확실합니다. 노인네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대로면 회장님의 전 재산과 지분이 저 동생과 손녀라는 굴러들어온 돌들에게 모조리 넘어갑니다. 곧이어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준비해둔 치매 진단서와 이사회 소집 안건 올려 내 피땀으로 일군 내 그룹을 핏줄이라는 이유로 빼앗길 순 없지. 밟아 죽여. 진짜 핏줄의 눈물겨운 상봉 뒤로 가짜 핏줄의 서늘한 칼날이 조용히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정 회장님의 거대한 저택거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으며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던 그곳에 지금은 저와 할머니가 나란히 최고급 가죽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퇴원 후 정 회장님의 곁으로, 아니 언니의 집으로 완전히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평생 반지하 단칸방에서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살았던 할머니에게 이 넓고 화려한 공간은 도리어 가시방석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몸을 움츠리며 비싼 찻잔을 만지작거리기만 했습니다. 언니 나 그냥 우리 집으로 가면 안 될까? 여기 너무 넓어서 어지러워. 저기 박 실장이라는 양반 눈치도 보이고. 할머니의 주눅든 목소리에 맞은편에 앉아 할머니의 손을 꼭 쥐고 있던 정 회장님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윤희야. 여기가 내 집인데. 평생 그 험한 곳에서 고생시킨 것도 모자라. 또 어딜 간단 말이야. 이제부터는 내 옆에서 내가 입는 것, 먹는 것, 누리는 것 다 똑같이 누리며 살아. 내가 너한테 진 빚 갚게 해줘, 제발. 정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애원과 집착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택의 고참 직원들은 말단 가정부였던 제가 졸지에 회장님의 친손녀가 되어 나타난 이 기막힌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를 벌레 보듯 구박하던 박 실장은 이제 제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쩔쩔맸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폭풍 전야의 고요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 회장님이 본사로 출근한 사이 저택으로 불청객이 들이닥쳤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정태수 부회장과 기획조정실장이 구둣발로 거실 카펫을 짓밟으며 들어왔습니다. 거만한 표정의 정 부회장은 소파에 앉아있던 저와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박 실장, 우리 어머니가 치매가 단단히 오셨다고 들었는데 진짜로 이런 거지들을 집에 들이셨나? 그 모욕적인 단어에 할머니가 놀라 제 팔을 꼭 쥐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를 등 뒤로 숨기며 정 부회장을 노려보았습니다. 말씀 삼가세요. 회장님 동생분이십니다. 동생? 기가 막혀서. 정 부회장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야, 너 가정부로 들어온 지 몇 달 안 됐지? 어린 것이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네. 우리 어머니가 피난길 트라우마 있는 거 어디서 주워 듣고 낡은 목걸이 하나 구해서 사기치는 모양인데 내가 속을 것 같아? 사기라니요. 회장님이 직접 목걸이도 확인하시고 호적 조사까지 다 끝난 일입니다. 호적? 기록도 없는 6.25 때. 고아들 사연이야 꽤 맞추면 그만이지. 너희들 목적이 뭐야? 돈이지? 우리 노인네 눈물 쏙 빼놓고 유산 한 몫 크게 챙기려는 거잖아. 정 부회장의 폭언에 할머니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일어섰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지혜는 그런 애가 아닙니다. 저는 언니 돈 같은 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언니 얼굴 한번 본 걸로 족합니다. 지혜야, 나가자. 짐 싸라. 당장 나가자. 할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폐 한 번 안 끼치고 억울해도 꾹꾹 참고 살아오신 할머니였습니다. 돈 때문에 사기꾼 취급을 받는 이 끔찍한 모멸감을 견디실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정 부회장이 지갑에서 백지수표 한 장을 꺼내 거실 테이블 위로 툭 던졌습니다. 이봐, 할머니. 이 정도면 폐지 줍는 일은 그만할 수 있을 거야. 이것 갖고 조용히 떨어져. 만약 내일까지 안 나가면 당신들 사기죄로 경찰에 쳐넣고 언론에 얼굴 다 뿌려버릴 테니까. 재벌 회장 속여먹은 빈민가 꽃뱀 조선이라고. 그의 눈빛은 핏줄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분노로 도끼 있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고 있는 할머니를 끌어안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가져가세요. 우리는 돈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안 치워. 정 부회장이 버럭 소리를 지르려던 찰나였습니다. 네 이놈. 거실 전체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거대한 사자후가 터져나왔습니다. 정 부회장과 기획조정실장이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느새 현관문 앞에 선 정 회장님이 지팡이로 대리석 바닥을 쾅 내리치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살기를 띤 야수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회사에 계셔야 할 분이 어떻게 벌써? 정 부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 회장님은 뚜벅뚜벅 걸어와 정 부회장의 뺨을 가차없이 후려쳤습니다. 짝! 날카로운 마찰음이 저택을 울렸습니다. 정 부회장이 고개가 꺾인 채 비틀거렸습니다. 내가 널 거두어 내 성을 주고 밥을 먹인 건 사람 구실을 하라는 뜻이었다. 감히 내 목숨 같은 내 동생한테, 내 손녀딸한테 백지수표를 던져 내깟 놈이 내 피부치한테 사기꾼 운운하며 협박을 해. 어머니, 저 노인네한테 완전히 속고 계신 겁니다. 저것들은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버러지들이라고요.
정 부회장이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가 늙고 병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그래서 내 놈이 기조실장 앞세워서 이사회에 내 치매 진단서를 위조해 올리고 날 해임한 뒤 그룹을 통째로 삼키려 했더냐? 그 말에 정 부회장과 기조실장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정 회장님이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부회장의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내 놈들이 뒤에서 무슨 수작을 부리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가짜 진단서 만든 병원장, 내 놈 뒷돈 받은 이사들 명단, 오늘 아침 검찰에 전부 넘겼다.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라 회사 돈 횡령하고 회장 해임 모의한 파렴치한 범죄자일 뿐이야. 어머니, 그건 오해십니다. 저는 어머니를 지키려고. 정 부회장이 무릎을 꿇으며 변명하려 했지만 정 회장님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최 비서, 당장 이놈들 끌어내. 그리고 그룹 내 이놈 라인들 모조리 색출해서 오늘부로 파면 처리해. 건장한 경호원들이 들이닥쳐 정 부회장과 기조실장의 팔을 꺾고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어머니, 억울합니다, 어머니. 하는 정 부회장의 비명은 무거운 현관문이 닫히며 차갑게 끊어졌습니다. 거실엔 다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정 회장님은 거친 숨을 고른 뒤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백지 수표를 구둣발로 짓밟고는 할머니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얼음장 같던 얼굴이 동생 앞에 서자 다시금 무장해제되며 따뜻한 미소로 변했습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윤희야. 언니가 진작에 저런 쓰레기들을 치웠어야 했는데. 언니, 우리 그냥 조용히 살자. 나 정말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저런 무서운 일들 겪게 하고 싶지 않아.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넌 그럴 자격이 있어. 70년 동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절반은 내 것이야. 아니, 전부 내 것이야. 정 회장님은 저를 돌아보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혜야, 너도 이제 말단 가정부가 아니야. 넌 내 핏줄이고 정윤이의 친손녀야. 내가 이뤄놓은 이 모든 것,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을 위해 쓸 거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거대한 부와 권력이 평생 외로웠던 노파에게는 그저 동생을 되찾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70년의 지독한 가난과 억울함을 보상받을 진짜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지혜야, 내일 나랑 같이 본사로 출근하자. 내 동생의 손녀딸이 누군지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시간이다. 다음 날 아침 정 회장님의 거대한 저택 앞.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남들이 깨기 전 새벽별을 보며 뒷문으로 출근하던 말단 가정부였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양손에 쥐고 발소리조차 죽여가며 걷던 그 길에 지금은 검은색 대형 세단이 미끄러지듯 다가와 섰습니다. 최 비서가 정중하게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타시지요. 아가씨. 그 단어가 제게는 아직도 낯설고 어색했지만 정 회장님은 제 어깨를 단단히 감싸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자, 내 손녀딸. 세상이 널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밟고 서는지 보여주마. 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자 수십 명의 임원진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어제 정 부회장 일당이 끌려나간 후 사내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바짝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정 회장님의 곁을 당당히 걷고 있는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싸구려 점퍼 대신 맞춤 정장을 입고 구분등 대신 허리를 꼿꼿이 편 저를 보며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 회장님은 거대한 대회의실 상석에 앉아
마이크를 잡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모두 들으세요. 내 옆에 있는 이 아이는 내 잃어버린 친동생 정윤이의 하나뿐인 혈육, 이지혜입니다. 오늘부로 지혜는 그룹경영 기획실 산하본부장으로 입사하여 본격적인 후계자 수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좌중이 술렁였지만 감히 방귀를 드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테이블 밑으로 꽉 쥐었지만 정 회장님의 눈빛을 마주하고는 이내 고개를 당당히 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지혜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재벌 3세로서의 낙하산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가난과 멸시 속에서도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독하게 버텨온 제 인생에 대한 70년 전 언니가 동생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한 장엄한 보상식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와 정 회장님은 퇴근길에 곧장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를 모시고 가야 할 가장 중요한 일정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청 민원실 앞 의자에 앉아있던 할머니는 영문을 모른 채 두리번거렸습니다. 언니, 여기가 어디라고 온 거야? 무슨 복잡한 서류 뗄 일이 있어서. 정 회장님이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쥐며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및 개명 허가 신청서. 윤희야, 넌 이제 이순덕이 아니야. 고아도 아니고 폐지 줍는 늙은이도 아니야. 넌 내 동생 정윤이야. 할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70년 전 인민군을 피해 산을 넘던 그 밤, 내 이름 말하면 죽어라는 언니의 마지막 당부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의 입을 틀어막고 평생을 남의 이름으로 살아야 했던 그 잔인한 세월. 내가 다시 정윤이가 된다고? 그래. 이제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해. 내가 널 지킬 거야. 세상이 두 쪽 나도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 진짜 이름을 되찾아 줄게.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쥐었습니다. 서류의 맨 아랫부분에 70년 동안 단 한 번도 써보지 못했던 세 글자를 천천히 써내려갔습니다. 정윤희?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그 어떤 명필보다도 아름답고 숭고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세 글자를 쓰며 소리 없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저 역시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서류 쪼가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70년의 삶을 온전히 되찾는 부활의 의식이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폭풍처럼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바람이 저택의 넓은 정원을 채우기 시작할 무렵, 주말 오후 거대한 다이닝룸의 식탁에는 화려한 프렌치 코스 요리 대신 소박한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 그리고 윤기가 흐르는 쌀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만드신 우리 집 밥상이었습니다. 언니 간이 맞나 모르겠네. 평생 식당 주방에서 찌개 끓이던 솜씨라 언니 입맛에 맞을지. 할머니가 쑥스러운 듯 국자를 내려놓으시자 정 회장님은 숟가락으로 국물을 푹 떠서 입에 넣고는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다, 윤희야. 내가 평생 먹어본 밥 중에 제일 따뜻하고 맛있어. 정 회장님의 눈가에 맺힌 눈물방울을 보며 할머니도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두 분의 모습을 보며 제 밥그릇에 수북이 쌓인 고등어 살코기를 한 입 가득 베어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그룹 복지재단 이사장 맡기로 한 거 알지? 나 할머니처럼 혼자서 병원비도 못 내고 폐지 주우시는 어르신들 돕는 일부터 시작할 거야. 회장님이, 아니 큰할머니가 팍팍 밀어주신대. 제 말에 할머니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우리 똥강아지. 내가 고생을 해봐서 그 마음을 잘 알지. 언니, 우리 지혜가 기특한 생각했네. 그럼, 내 손녀딸인데 당연하지. 내가 이룬 돈,
이제 그런데 쓰라고 있는 거다. 정 회장님이 저를 보며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다던 철의 여인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그저 동생과 손녀딸 앞에서 한없이 자상하고 푸근한 큰할머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나란히 소파에 앉아 정원의 벚꽃이 흩날리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정 회장님이 무심코 자신의 목을 매만졌습니다. 화려한 진주 목걸이도 값비싼 다이아몬드도 없는 그녀의 목에는 오직 하나 낡고 빛바랜 은목걸이만이 걸려 있었습니다. 두 개의 반쪽이 만나 찰칵하고 완벽한 동그라미로 맞물려진 그 목걸이. 이 목걸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영 서로를 못 찾았을지도 모르지. 정 회장님이 나지막이 중얼거리자 할머니가 그 목걸이 위로 자신의 주름진 손을 폭에 얹었습니다. 아니야, 언니. 목걸이가 없었어도 핏줄은 어떻게든 다시 만나게 되어 있었을 거야. 돌고 돌아서라도 결국은 이렇게 만났을 거야. 저는 두 분의 손 위에 제 손을 조용히 겹쳤습니다. 서늘한 은빛 금속이 세 사람의 체온을 받아 세상 어떤 보석보다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부드러웠고 정원에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70년의 지독했던 겨울이 끝나고 비로소 진짜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낡고 빛바랜 반쪽짜리 은목걸이가 마침내 하나의 완벽한 동그라미로 이어지면서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